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만 하는 돈 버는 상가자리 사회를 맡은 조선일보 이송환 기자입니다. 예, 먼저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주택 시장에 정부 규제가 집중되다 보니까 상가, 특히 여러 가지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이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계약 며칠 만에 완판이 됐다. 그리고 또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업무 또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뉴스만 있는 거는 또 아니죠. 이 경기 침체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 최저임금 인상 이런 이슈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도심 번화가나 아니면 신도시 상가에서 빈 점포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에 또 어떤 상가에 투자를 해야 하나 이런 궁금증을 갖고 참석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기 위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주시고 생생한 조언을 해주실 전문가 세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남수 신한은행 PMW 도곡센터 부동산 팀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양유장 GS 리테일 점포개발 팀장님이십니다. 예,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분들 몇몇만 봐도 이런 그 금융권 그리고 임차인 입장 또 유통 대기업 이런 여러 가지 분야 그 측면에 있어서 상가 시장을 좀 잘 분석해 주실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큽니다. 예, 지금부터 진행될 세미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 투자 시장이 처한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을 짚어보고 그 다음에 신흥 상권 그리고 알짜 상가 입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투자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점검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남수 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팀장님 현재 상가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나 대출 조건, 공실률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로 본다면 상가 투자하기에 좀 괜찮은 환경인가요? 네, 먼저 상가 시장 현황을 보면요. 최근에 이제 내수 경기 위축으로 이제 상권이 굉장히 위축이 되면서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나 그래서 자영업자 이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3대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이나 명동 이런 데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그 공실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심지어 강남 같은 데 보면 청담동 명품거리라든가 가로수길 이런 데 가보시면 건물 하나당 이렇게 그 공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가 시장에게는 상당히 매출 급감으로 따른 굉장히 상황들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 지금 상가 시장이 안 좋아한 이유는 이제 매출이 부진한 이유도 있고 또 한 가지 올해 3월 달에 이제 RTI라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의 이제 상환 이자 비율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 10억짜리 이제 상가를 산다고 하면 자기 돈이 한 2, 3억만 있으면 그러니까 대출을 7, 80%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한 5억 정도가 10억짜리면 5억 정도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레버리지 비율이 상당히 좀 낮아지는 것들이 사실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상가에서 연 소득이 한 4천만 원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 이자 비용이 3천만 원이다 하면 비율이 한 1.3배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출이 안 나와요. 적어도 한 1.5배 이상이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1.5배 이상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상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최근 상가 시장 동향에서 이제 가장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신도시 상가입니다. 여러분들 위례라든지 미사,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이제 광교라든지 가보시면 빈 상가들이 이렇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 한 3, 4년 전에 이제 뭐 5천만 원씩 분양받았는데 뭐 월 3, 400 이상씩을 주고 임대 들어올 것도 없고 들어왔다가는 금방 이 영업이 안 돼서 바로 이제 공실이 돼 폐업을 해서 공실이 되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신도시 상권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이게 지금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간이 좀 지속될 좀 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전반이 어렵다 보니까 상가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반면에 이제 공실들이 많이 늘어나면 결국 이제 뭐 하반기에 금리 인상 이슈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매매가나 이런 것들 급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금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공실도 없고 임대료가 계속 상승한다고 보면 매수하시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전체적인 상황이 좀 악화된다고 하면 조금 더 괜찮은 매물 또 가격도 좀 다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성공하는 길은 역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보면 뭐 아파트니 상가 이런 상담들을 많이 받는데요.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가격이 다 이 꼭지 머리 위에 있을 때 상투 있을 때 물어봐요. 벌써 2, 3년 전에 샀어야 되는데 상가도 결국 상황들이 점점 더 안 좋아진다고 하면 매수 타이밍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투자 여건이 좀 까다로워진 만큼 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 뭐 꼭지에 올랐다라고도 하셨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는 권강수 이사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투자에 있어서 임차인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도 누가 내 상가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지가 이 수익률을 크게 좌우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임차인 시각을 좀 염두에 두고 볼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어떤 상가 투자 환경의 변화, 뭐 제도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상가 투자는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보면은 투자를 하기 전에 얼마나 먼저 벌 거부터를 먼저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 위험이 사실 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내가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라. 그렇게들 항상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세입자들이 결국은 임대인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분들이고, 그리고 향후에 장사가 잘 되고 상권이 살면은 건물 가치까지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임차인들이 결국은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 곧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 많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한다. 장사를 그럼 하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투자를 하든 구상가로 매매를 하든 여기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여기서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장사가 잘 될 것인가? 아니면은 들어오는 업종이 여러모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러면은 나중에 임대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임차인 입장에서 투자를 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어가지고 임대료도 작년 1월 9일, 1월 26일인가부터 임대료가 연 9%에서 올해 이제 3월경 해가지고 연 5%로 내려졌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임대료를 연 9%까지를 받았거든요. 지금은 연 5%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한선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그 임대차법 5년까지를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거를 이제 10년으로 연장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현재 5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지만은 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앞으로는 10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장점은 정부 취지는 새 임차인이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를 오랫동안 해라고 하는 취지고요. 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아까 말씀한 연 5%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싫든 좋든 10년 동안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구도심 상가하고 신도심 상가 말씀드리면요. 예컨대 구도심 같은 경우는 명동, 뭐 압구정동, 종로 이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고점을 찍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골목 상권 쪽을 좀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골목 상권이 이제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 아까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지금 투자해가지고 그만큼 임대 수익을 낸다든가 매매가를 많이 받는다 하기는 사실상 지금은 좀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제 구도심 상권 들어가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부담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추천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따가 차후에 골목 상권 이야기는 권 이사님께서 또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이번에는 양유장 팀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이야말로 아무래도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상가 점주분들, 그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모두 선호하시는 대표적인 업종일 것 같은데요. 좋은 편의점 자리를 찾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점포개발 팀장님이시니까 네. 예, 그 편의점 입장에서는 어떤 상가 자리가 좀 좋은 자리로 평가를 받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다면 좀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방금 권 이사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세입자가 살아야 상가가 산다. 똑같습니다. 좋은 상가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되는 상가. 그게 바로 좋은 상가입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입지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 세입자가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해도 세입자가 장사가 안 되면 그 자리는 안 좋은 자리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코엑스, 여기가 코엑스가 아니고 약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하나의 출입구를 뚫은 다음에 북쪽에 차량 출입구, 도보 출입구, 외통입니다. 그 바로 옆에 단지 내 상가를 하나 만들고 편의점을 집어넣었습니다. 장사가 잘 될까요? 된다라고 하셔야죠. 된다라고 하셔야죠. 잘 됩니다. 1000세대 기본적으로 깔고 앉은 배우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동선이 외통입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그런 편의점 자리는 사야 됩니다. 장사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1000세대를 100세대로 뚝 떨어뜨려 볼게요. 장사가 될까요? 안 됩니다. 느낌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1000세대에서 100세대로 세대수가 바뀌었는데 똑같은 위치에서 장사가 안 되고 그 상가는 쓸모없는 상가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상가를 선택하는 첫 번째 요인이 바로 배우지입니다. 배우지. 배우지라고 하는 것은 사는 사람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원룸 이런 사람들이 배우 인구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중구 같은 그 오피스가 밀집되어 있는 곳 있죠. 거기에 사무실들이 배우지입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무실 이용하는 근무자가 우리의 배우지입니다. 유흥상권은 뭘까요? 유흥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유흥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배우지고요. 이 코엑스가 우리의 배우지라면 우리의 배우 인구는 누굴까요? 첫 번째가 여기 코엑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지금 나가시면 근무하시는 분들 많죠? 그분. 그리고 두 번째는 코엑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세 번째,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코엑스의 배우 인구입니다. 자, 입지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배우지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1000세대 아파트 단지로 돌아가서 북쪽으로만 출입구 하나가 있었는데 남쪽으로 출입구 하나를 더 뚫었어요. 동선이 분산되었습니다.
외통의 동선이 북쪽과 아래쪽, 남쪽으로 해서 동선이 분산됐죠. 우리 북쪽에 있는 단지 내 상가 위치의 편의점은 이제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는 않습니다. 동선이 분산됐다고 해서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덜 됩니다. 동선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장사는 덜 된다. 두 번째, 입지 판단하는 두 번째 요인이 바로 그 동선입니다. 이제 남쪽에 단지 내 상가를 하나 더 만들고 거기에 편의점을 하나 딱 넣었습니다. 이제 1000세대 아파트에서 북쪽과 남쪽 나눠 먹게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점포는 장사가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왜? 경쟁점이 생겼고 동선도 분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우리 점포가 흡수할 수 있는 배우 세대는 500세대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북쪽에 있는 단지 내 상가 편의점 위치를 옮기지 않았어요. 옮긴 적이 없어요. 걔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주변 컨디션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좋은 상가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입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가 배우지, 두 번째가 동선, 세 번째가 경쟁 강도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뭐 유동 인구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배우지에서의 접근성도 있을 수 있겠고, 이 점포가 각지에 있냐, 이면에 있냐, 일면에 있냐,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예를 들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상권을 판단하는 50% 이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한 400세대에서 한 500세대 정도 되는 오피스텔 1층을 선호합니다. 왜 선호하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 경쟁 강도가 약하고 안정적인 배우지를 확보할 수 있고 동선도 빌라처럼 많이 분산이 안 돼요. 오피스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올라가 있죠. 동선 외통이죠. 같은 건물에 편의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들어가 있는 편의점은 웬만하면 장사가 된다.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짚어주신 세 가지 잘 기억하시면 향후에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각 분 말씀을 들었으니까 상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여러 가지 상권 뭐 이슈도 많고 뭐 관심 많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권강수 이사님 뭐 요새 현장 여러 곳 다니시느라 바쁘신데 요즘 주목하고 계시는 뜨는 상권, 유망 상권 좀 어디가 있으신지 몇 곳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또 이런 데 투자할 때 곁들여서 이런 건 좀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점도 같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딱히 특별한 지역을 찝는다는 게 사실 좀 부담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다니면서 몇몇 지역 그 봐둔 지역을 그냥 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망원역 2번 출구에 망원시장 방향 쪽 있습니다. 망원시장 방향 쪽.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걸로 보고요. 향후에 이제 그 지역을 괜찮게 보고 있는 한 지역입니다. 예, 다만 이제 거기는 이제 오피스 상권은 아니지만은 주변에 이제 주택 배우 세대가 많아가지고 영업 시간이 장사하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리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망원역 2번 출구를 하나 꼽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예, 거기 이제 9번 출구 방향인데요. 그 9번 출구 방향 쪽으로 그 8번, 9번 출구 방향 쪽인데 그 골목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길 건너편에 방송국이라든가 기업들 지금 많이 입점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영업을 끝나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반대편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8번, 9번 출구 라인 그쪽을 가보시면은 상권이 이제 바뀔 때 몇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주택형 상가들이 조금씩 리모델링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상권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상 반증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남동 연터럴 파크도 지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은 앞으로도 좀 더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홍대역 2번 출구 방향, 3번 출구 방향입니다. 3번 출구 방향인데 다만 거기 상권은 공원을 기반으로 한 상권이라 가지고 계절적 영향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이 됐다든가 한겨울이 됐다든가는 매출 면에서 조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권이 대형 상권으로 가기는 좀 한계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 원인은 뭐냐면은 그 상권 다음 상권하고 연계성이 없어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크게 대형 상권으로 확장하기에는 좀 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르고 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공릉역에 있는 7호선 공릉역을 하나 꼽고 싶습니다. 7호선. 여기가 사실은 제가 봐서는 전형적인 상권 초기의 이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권 초기. 상권 초기는 사실 지금 뭐 상권이라는 건 사람들이 이미 다 떠가지고 많이 알려지면은 이미 사실 그때는 넣었잖아요, 그죠? 넣었는데 여기는 지금 100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5%에서 한 20% 정도 많게는 20% 이하 정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80% 정도 이상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권이 보통 만들어지는 과정은 길이 생기면서 공원이 들어서고 길이 생기고 점포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면은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갔는데 점포에 그 권리금이 사실상 거의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올 지금 한 7, 8월쯤 되니까 6월부터 보니까 권리금이 이제 점포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지하철역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 상권도 다만 대형 상권으로 가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한 80% 정도의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추천 지역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통 상권의 그 주기는 보통 상권이 지금 확장성이냐 멈춰 있는 거냐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성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름자 역할을 보통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뭐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느냐 아니면 고평가냐 지금 사도 되느냐 지금 팔아도 되느냐 이게 사실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사실은 딱히 꼽는다는 게 조금 부담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제가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받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제가 책에도 넣었지만은 그래서 그런 지역 정도는 눈여겨 보셔도 크게 뭐 이렇게 손해 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 정도는 말씀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이 이제 그 만들어지는 아까 과정을 또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인들은 그 대개 보면은 유명 상권이만 좋은 줄 알고 유명 상권에 가서 대부분 투자를 많이 하려고 그러세요. 사실 유명 상권은 그만큼 리스크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안 가는 지역, 아직 덜 알려진 지역, 아직도 잘 모르는 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눈여겨 보셔야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나중에 큰 손해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그러면 상권이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일반인들 잘 모르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나가던 동네 동선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별거는 없지만은
언젠가는 그 자리는 뭔가 만들어져요. 예컨대 그 자리에 뭐 커피숍이 들어온다든가 이쁜 가게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점포가 몇 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몇 개월, 2년 만에 상권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유심히 봐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떤 지역은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방송에서 맨날 소개된 지역, 그런 지역은 크게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아까 공털파크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나왔지만은 거기는 그래도 앞으로도 좀 성장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따가 제가 지금 뭐 갑자기 말씀드리고 다 생각이 못난 부분,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추후에 이제 두 분 계시다 말씀하시고 또 생각난 부분 있으면은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상권들 짚어주셨는데 뭐 시간이 나신다면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남수 팀장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이 팀장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요즘 유망 상권, 뜨는 상권 어떤 곳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유망 상권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익히 많이 아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매입을 하시려고 그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상가도 그렇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알지만 사실은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유망 상권을 어릴 때 가르쳐 드렸어요. 막리단 길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가보시면 막리단 길이 상권이 점점 좋아진다는 건 다 하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 입지가 해서 성공하는 분도 있고 실패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유망 상권을 말씀드리라는 건 거기를 사시라는 게 아니라 가보시고 유망한 상권이 어떻게 지금 상황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입점이 잘 돼 있더라라는 거를 보시라는 거지. 거기를 가서 어떤 분은 그죠? 그리고 이제 상권이 유망 상권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런 수익형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항상 블루칩 A급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아직도 한 4, 5년째 묻기만 하시는 분도 계셔. 이해 가시죠? 어디가 좋냐라고만 하시고 묻기만 하시고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면 4, 5년 전에 옐로우 칩을 사셨으면 어떨까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도 요즘에 보면 이제 그 전용 면적 10평에서 15평으로 쪼개놔요. 일반 이런 대형 상가들도 많이. 왜 그러냐면 보통 10억 이내로 분양가를 맞추다 보니까 쪼개놓고 임대 줄 때는 2칸, 3칸씩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개인이 돈 많으면 두세 호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3칸을 샀어. 그러면 적어도 한 칸이 공실이 돼. 2칸의 월세로 이 나머지 한 칸의 이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한 거고, 이제 보면 여러분들 이게 좀 가로수길이다. 최근에도 보면 뭐 상황이 안 좋은 데가 경리단길 이런 데 보면 이 매매가들이 자꾸 높아지니까 임대료를 자꾸 높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리단길은 해방촌으로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수길의 맛집 이제 뭐 굉장히 좀 분위기도 괜찮고 막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요? 점점 없어지고 대기업 점포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이제 성수동으로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 들어가서 그걸 고가에 산다고 하면 그런 투자는 사실은 성공한 전략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망 상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왜 유망한지 원인을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오늘 강의 때문에 최근에 뭐 임대료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망 상권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모두 발언할 때도 보면 이 서울의 3대 상권이 강남, 명동, 홍대잖아요. 지금 어때요? 지금 다 여기가 다 추락하고 있죠. 그거를 지금 대체하는 데들이 골목 상권인 거예요. 골목 상권. 근데 그 골목 상권도 먼저 잘 되는 곳이 있고 잘 됐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곳이 있어서 이 상권도 유기체, 또 유기체, 생명체처럼 이게 잘 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를 할 때도 유망 상권만 찾지 마시고 내 스타일이 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집 근처에 보면 항상 망하는 자리가 있어요. 한 2, 3개월 영업하다 보면 인테리어가 바뀌어. 인테리어가 바뀌어. 그런 이제 망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왜 그럴까를 고민해 보시는 거죠. 나라면 저런 걸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 상권들을 많이 돌아다니셔야지만이
이제 좋은 게 나타났을 때 이게 좋은 건지 비싼 건지 싼 건지 장사가 이게 뭘 넣어도 영업이 잘 될 자리 이런 것들이 다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제 본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뭐 그 아주 뭐 7대 상권 뭐 이런 거 빼고 동네 상권으로 보면 물레동 주민센터 이런데 최근에 보세요. 지금 왕십리나 물레동 이런데 영등포 같은 데는 과거에 다 공장이었어요. 공장. 근데 지금 뭐예요? 다 아파트촌이에요. 그 유동 인구가 어디로 가요? 코엑스 와서 해요? 코엑스 안 오죠. 코엑스는 뭐 40도였을 때 이럴 때 많이 오시고 기온이 낮으면 다 동네에서. 그래서 물레동 이런 데 보면 공장 옛날에 이런 하던 데들이 뭐예요? 카페로 바뀌고 예술촌으로 바뀌고 있죠. 성수동도 마찬가지예요. 성수동도 지금 보면 공장터가 있지만 뭐 대림 창고라든가 이런 데 이 주변 이런 데 보면 아주 분위기 있는 옛날에 홍대가 발전했을 때의 모습이 지금 이제 성수동이 이제 뭐 최근 2, 3년간 이제 따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홍대처럼 빨리 바뀌고 있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홍대는 이제 집들이라든가 공장이 작은 것들이 많은데 이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공장 다니니까 뭐예요? 면적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가격은 최근에 한 3, 4년 전보다 거의 더블 이상 올랐죠. 강남에서 가깝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하실 부분들이 이제 물레동 주민센터라든지 약수동. 약수동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동호대교 건너면 어떻게 돼요? 거기도 다 아파트촌이죠. 그 수많은 인구들이 그 동네 이용하는 상권이 뭐예요? 약수역 주변에.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이제 한남 오거리. 왜냐하면 이태원 이런 데가 지금 보면 뭐 그 꼼데가라성 거리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워낙 뜨다 보니까 뭐예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가 순천향대학 밑으로 내려오죠.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뭐야 임대료 비싸니까 뭐야 그 상권들이 그 점포들이 어디 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료가 그 주변에 싼 데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로수길이 막 뜨니까 뭐예요? 세로수길이 지금 막 많이 떴죠. 세로수길도 비싸지니까 이제 다 이탈을 하고 이러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압구정 노대호길이 지금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상권이 안 살아난 지. 앞으로 살아날까요? 상권은 한 번 죽으면 살아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연예인들이 거기에 건물 샀다 이제 언론 기사에 많이 나오지만 임대료가 사실 굉장히 낮추지 않으면 그 상권은 사실은 살아나기 어렵고 다른 상권들이 많이 대체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옛날에 가리봉동 이런 데 있죠. 지금 보면 지식산업센터들이 워낙 많이 거의 이제 오피스라고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지식산업센터가. 그런데 이제 그 구로 디지털 단지나 이런 데의 상권들이 아침 저녁으로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상주하는 데들이 인구를 보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퇴근길에 그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특히 제가 최근에 이제 보면 놀란 게 이제 마곡지구 이런 데 있죠. 마곡이 이제 분양 당시 한 4억 했는데 30평대가 지금 이제 11억. 좀 있으면 12억도 찍을 것 같아요. 마곡이. 그러면 이제 마곡이 어디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으시는 분들이 마곡이 어디냐면 저희가 이제 올림픽대로 타고 이제 가다가 보면 김포공항 가기 전에 발산역 바로 지나면 이제 예전에 비닐하우스 있던 땅들이 지금 뭐예요? 그 LG 뭐 연구소라든지 코오록이라든지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이 산업적 수요라고 해서 그 인구가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하면서 아파트도 많이 했지만 결국 거기를 이용하는 이제 그 오피스 사람들이 이제 그 상권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 하다 보니까 분양가들이 강남 분양가예요. 지금은 사실은 너무 비싸져 갖고 지금은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이 좀 필요하다.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입구에 샤로슈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관악산 이제 등정하고 나서 이제 그쪽 싼데 서울대 입구 여기 이쪽에 보면 굉장히 좀 저렴한 카페라든지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뭐 이런 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구의역 이런 데들도 보면 다 주거지인데 최근에 이제 법원이 지금 이제 이전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이전하면서 그 자리가 복합시설들이 또 들어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데들이 상권들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단지들을 보시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 또 사람 개인적인 스타일 따라 달라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실의 위험이 별로 없죠. 근데 이 상가는 항상 공실의 위험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상가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때 보면 갑자기 장사가 잘 되다가도 안 되면 뭐예요? 일시적으로 공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건 금방 공실이 괜찮아질 거야라고 그냥 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매일 주식창 보듯이 매일 체크해요. 그러면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신도시라든지 골목 상권에 이런 상가를 투자하시는 건 좀 더 지양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분들은 어떤 데를 하냐면 아파트 대단지 이제 배우 단지에 근린 상가 1층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점포의 변경이 거의 없는 데들, 없는 이런 상가를 투자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자기 그 성격하고 굉장히 맞는 거예요. 상가를 투자해서 그냥 매매 차익을 많이 볼 생각보다는 공실 없이 안정성 있게 정기 예금 이자율의 한 적어도 한 3-4배 정도? 지금 2%면 적어도 한 6%, 7-8% 이상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걸로 해야지, 나중에 수익도 없고 매매 차익도 하다 보면 뭐예요? 과투자가 되는 거예요. 과투자가. 그렇게 되면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골목 상권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사항들이 뭐냐면,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새 아파트가 좋고 골목 상권에 가면 이제 뭐 점포도 잘 돼 있고 굉장히 리모델링도 잘 돼 있는 거, 이런 건 뭐예요? 가격이 벌써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사실 때는 우리 팀장님처럼 이런 점포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살 것들이 있는데 일단 노후된 건물이 좋아요. 그래야 싸. 건물 가격은 안 치고 이제 땅 가격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미리 이제 어디 뭐가 그게 편의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업종을 미리 고민을 해보고 이제 거기 이제 주변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물어보고 직접 한번 그런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거 살 건데 한번 이거 두을 수 있느냐?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거기 쳐다도 보지도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검토할 만하다. 이런 것들을 하면 뭐예요?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전문가들한테 한번, 이런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에 한번 문의를 하시면 아무래도 투자하는데 굉장히 객관성이 확보가 되면서 투자 이제 실패 확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상권에 관한 말씀이셨는데 뭐 약속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할 게 아니라 이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뭐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까 그 이제 이남수 팀장님께서도 여기 이제 양유장 팀장님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주로 이제 아까 전까지는 주로 도심에 있었던 상권들, 뭐 이미 형성됐거나 형성 중인 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좀 신도시 그리고 택지지구에 있는 그런 근린 상가, 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이런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장님, 그 아까 뭐 이남수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신도시 상가의 경우 빈 점포들이 많아서 좀 투자 리스크가 좀 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곳에 투자할 땐 좀 어떤 거를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좀 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일단 이남수 팀장님이 참 제가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자부심 느낍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참 필요한 존재구나, 다시 한번 뿌듯하고요. 그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 그 지금 근린 상가하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게 택지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남수 팀장님이 택지지구 안의 단지 내 상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택지지구 내 아파트 단지 상가는 몇 가지만 주의하면 정말로 안전한 자산에 속합니다. 그거 말고 근린 상가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 택지지구에서 근린 상가 공실 많습니다. 많죠. 돌아다니다 보면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들어가려고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월세가 측정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 월세가 측정이 돼 있으면 그만큼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만큼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분양가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비싸죠. 상권은 활성화가 안 되고. 구상권 같은 경우에, 기존 입지 같은 경우에는 입지만 판단하면 답 나옵니다. 1입지, 2입지, 3입지, A,
B, C급지 이 정도 판단하면 구상권에서는 어느 정도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구상권에서 매물 찾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택지지구 가는 거죠. 구상권에서만 매물 싹 다 찾을 수 있으면 굳이 택지지구 안 갑니다. 안정한 데 하지. 자, 그러면 택지지구에서 뭘 봐야 될까요? 근린상가 할 때 우리가 구상권에서 입지 판단한 거 플러스 이 택지지구는 언제쯤 활성화가 될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식으로 활성화가 될 거냐. 내가 산 근린상가 이 주변의 건물들로 비추어 봤을 때 내 상가 근처는 먹자로 형성이 될 것 같아. 학원가로 형성이 될 것 같아. 어떤 식으로 활성화가 될 건지까지도 예측을 하는 게 택지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만 말씀드리면 상업지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근린상가, 프라자 상가라고 많이 하죠. 가급적이면 조금 비싸더라. 얘기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택지지구에서 제일 좋은 건물 1입지 상가를 선택하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공실이 발생이 되더라도 내가 수익률을 조금만 포기하면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아파트 막 얘기하면서 입지 볼 때 배우지, 동선, 경쟁점 요거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택지지구는 다릅니다. 배우지는 기본이고요. 동선도 기본입니다. 하지만 경쟁점은 판단하기 어려워요. 언제 어떤 건물이 들어와서 어떤 경쟁점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때는 배우지에서의 접근성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좋은 건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블럭 안에 좋은 건물은 하나가 아닙니다. 동선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건물들이 좋은 건물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업지들은 대부분 모여 있죠. 근생 건물들은 모여 있습니다. A1 블럭에는 근생 건물들만 모여 있어요. 그리고 A2 블럭에는 근생 건물들과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나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이쪽에 있는 근린상가를 택할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근린상가를 택할 수도 있어요. 어디 택하실래요? B? 눈치채셨죠? 왜 그런지? 그럼 그거는 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 세 번째가 좀 복잡하기도 한데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내가 괜찮은 입지의 근생 건물을 딱 선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상가가 한 칸이 아닙니다. 20칸씩 이렇게 돼 있어요. 대로변으로 나 있고 이면으로 나 있어요. 대로변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면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가급적이면 이면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가급적이면 확률입니다. 만약에 동선이 대로변으로 형성이 되면 대로변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동선 형성이 이면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대로변, 프라자 상가 대로변은 주로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택시 승강장 이런 집객 요인들로 인해서 그 주변만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면에는 무엇이 활성화가 되냐? 먹자. 그렇죠. 먹자 위주로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 얘기는 비식품 쪽은 앞으로 빠지고 식품 쪽이 뒤로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경기가 힘들면 안 입으면 돼요. 옷 안 사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먹을 건 또 먹어야 됩니다. 우리 아들내미 치킨 먹고 싶다는데 들어가서 치킨 하나씩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택지지구 근린상가를 택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면을 선택하면 조금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대로변 분양가가 더 비쌉니다. 이면보다. 그리고 조금 더 부가 설명드리면 이면 도로에 선택을 했으면 가급적이면 코너. 제가 왜 코너 자리를 선택하라고 하냐 하면 양방으로 동선 두 개를 낄 수가 있어요. 동선을 두 개를 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면을 선택을 했어요. 이면에 일면을 선택을 했는데 동선 형성이 안 됩니다. 골목이 두 군데로 형성이 되는데 이쪽으로만 동선이 형성이 되고 가로 동선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동선에 대한 예측을 내가 너무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코너 옆 칸으로 선택하면 베스트. 그럴 자신 없으면 코너.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실제로 아까 이남수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습니다. 택지지구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괜찮아요. 하나만 주의하면. 뭘 주의해야 될까요? 세대수만 보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세대수를 보셔야 됩니다. 1000세대급이다. 단지 내 상가 하나, 오케이. 대신에 상가가 10개 이하로 빠져야 됩니다. 주의하실 점. LH는 제외입니다. LH는 제외예요. 그 다음에 1000세대급이 되는데 주상가, 보조상가 두 개로 상가를 뺐습니다. 그것만 보면 위험해요. 그때는 좀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2000세대급이 됐어요. 2000세대 전후급이 되면 주상가, 보조상가, 상가 두 개 빼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단 두 상가 중에 동선이 먼저 형성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주동선이 딱 나옵니다. 어느 아파트든 반반 동선이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대부분은 주동선이 나오는데 그 주동선에 있는 상가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2000세대급밖에 안 되는데 스트리트형 상가가 형성이 됐어요. 스트리트형 상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아니고 아파트가 필로티가 있죠. 그 필로티 전체를 디귿자로 묶어가지고 아파트를 감싸 안아버리는 겁니다. 상가가 2000세대급인데 위험합니다. 상가 한 100개씩 빠집니다. 그런데 뭘로 다 채울 겁니까? 다른 데 유입이 돼야 되는데 유입할 수 없는 곳이면 위험해요. 단 2000세대급도 2000세대, 2000세대, 한 4000세대가 어우러져서 중앙으로 스트리트 상가를 쫙 뽑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좋습니다. 이런 건 또 입지적으로. 왜? 4000세대급 이상이 되면 스트리트 상가가 먹고 살 수 있는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탁소부터 해가지고 편의점 외에 식당, 술집,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4000세대만 먹고 사냐? 그 외에 4000세대를 벗어나는 도보로 이용하지 않는 차 타고도 옵니다. 그때는.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팀장님, 지금 뭐 말씀하신 양유정 팀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 혹시 뭐 신도시 택지지구 상가에 있어서 뭐 주의할 점이나 아니면 어떤 상가 자리가 좋은지 좀 뭐 첨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아까 제가 잠시 이제 부언을 하자면 신도시가 사실은 이제 상가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도시별로 보면 또 상업지 비율이 각기 다 달라요. 우리가 보면 이제 신도시 중에서 이제 상가 형성, 상권 형성이 좀 안 된 데가 어디냐면 판교죠. 판교. 왜냐하면 판교가 동판교하고 서판교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그리고 서판교를 가보시면 전에만 해도 이제 건물이 막 경매들이 굉장히 많이 통경매가 많이 나왔는데 서판교는 그냥 차량이 지나가는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상권이 형성이 되려면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죠. 모여야 되는데 그냥 차 타고 그냥 서판교 같은 경우는 지나가 버리고 동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땅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너무 비싸게 분양하다 보니까 이제 상권 형성이 안 되고 그래서 일부 이제 뭐 테마 상가들이나 이런 게 되다가 최근에는 현대백화점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들어오다 보니까 다 블랙홀처럼 다 주변 상권을 다 제가 이제 일 때문에 저는 이제 평일에도 이제 오후에 이제 일부러 그런 데를 가보거든요. 이제 남자들은 이제 직장 구내식당에서 그냥 줄 서서 밥 먹는데 거기 가면 그냥 거기 비싼 데 보면 여성분들이 그냥 가득해요. 빈자리가 없어. 단가도 굉장히 비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주변부 특히 원종까지 오셔서 그냥 다 채우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신도시별로 특히 이제 광교 같은 데를 보시면 상업 물량이 아까 뭐 100개 이런 게 아니라 수천 개가 들어있죠. 입주가 다 되면 정말 거기는 곡소리가 날 거고요. 과거에 아비뉴 프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희소했을 때 한두 개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도 갔죠. 서울 사람들도 가보고. 지금 뭐예요?
신도시별로 다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 보면 뭐 2, 30년 전에 이제 극장에 가려고 그러면 뭐야? 뭐 단성사 피카들이 뭐 저기 나가야지 돼.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웹을 키시면 반경 3, 4km 이내에 극장이, 그것도 멀티플렉스가. 제가 최근에 용산역 아이파크몰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거기가 이제 그 화면이 이제 스크린이 커서 갔는데 거기 극장 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0개. 그러니까 거기가 다른 데는 장사가 안 되는데 극장 쪽 가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20개 극장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더위가 있으니까 이제 극장도 영업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신도시에 뭘 산다 했을 때는 사실은 초기 분양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뭐 예를 들면 10억 주고 샀다. 그러면 월세가 4, 500 돼야지 6%, 7% 나오는데 실제로 거기서는 2, 300 이상을 주고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신도시를 가보시면 다 중개업소, 그 다음에 임시 점포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사람들이 다 입주해서 시간이 또 3, 4년 지나야지만이 좀 괜찮은 상권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무조건 신도시 상권이 안 좋냐? 그렇진 않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급 상권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A급 상권인데 어느 입지에 따라서 얼마에 주고 샀느냐에 따라서 딱 다른 거죠. 제가 유래 신도시에 저희 고객을 그 상가를 이제 2개를 사줬는데 거기 뭐냐면 입주 한 6개월 전에 시행사가 갖고 있던 물건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도 팔아야 되니까 임차를 맞춰놨어. 어디다 맞췄냐면 다이소, 그죠? 우리 뭐 1,000원짜리 뭐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롯데 슈퍼, 이건 뭐예요? 다 법인인 거예요. 법인. 그 10년이에요. 10년. 그다음에 2, 3년마다 이제 그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를 올려. 상가를 샀을 때 관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뭐 롯데 쇼핑, 다이소 이런 데는 1조 이상씩 그 매출을 올리는 데니까 뭐예요? 임대료 연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입주가 임박해서 조금 약간 비용을 더 주고 그래도 괜찮은 임차인들. 근데 이제 괜찮은 임차인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 일단 개인보다는 법인이어야 되겠다. 법인이어야 되겠다. 편의점 이런 데 괜찮죠? 임대료 연체 안 해요. 근데 이제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개인이 하는 음식점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연체도 좀 하시고 명도도 힘들어. 명도 내보내려면 뭐예요? 연체가 돼서 내보내려면 법으로는 바로 내보낼 수 있는데 실상은 뭐예요? 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또 현실이다 보니까 이게 함부로 내몰 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명도 소송 하다 보면 뭐예요? 보통 1년이에요. 최소 1년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그 금전적으로도 손해고 뭐예요? 경제적으로도 손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도시나 이런 데들 보면 그냥 거기도 다 잘 되는 곳이 아니라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지하철역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1층이 좋은지는 다 알죠. 1층 코너 뭐 무슨 바게트 들어갈 만한 자리 이런 거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돼요. 조금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가 크고. 그럼 뭐예요? 그런 역 주변 이런 데들은 1층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프로들은 1층 안 하고요. 2층 합니다. 근데 3, 4층 잘 안 해요.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2층이 한계잖아요. 3층 걸어 올라가면 뭐예요? 욕 먹어요. 그래서 2층까지는 그나마, 그래서 뭐 2층에 뭐 미용실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1층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은행도 뭐예요? 1층에 ATM기만 놓고 다 2층으로. 왜? 월 임대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요즘에 1층에 그 은행이 있는 데를 보면 상권이 안 좋은데요. 왜? 토요일, 일요일 날 뭐예요? 셔터를 내리잖아요. 상권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상권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은행들이 보면 대부분 2층으로 지금 이제 입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은 상가들 이런 데 보면 신도시 택지나 이런 데 보면 대형 아파트들이 많은 데가 안 좋은 거예요. 대형 아파트. 무슨 말이냐면 50평, 60평대. 50평, 60평대는 젊은 사람들이 안 살죠.
뭐냐면 이제 신혼부부나 이런 데 보면 젊은 사람들이 뭐예요? 대부분 20, 30평대잖아요. 그러니까 20, 30평대에 사는 분들은 뭐예요? 시간이 없어요. 맞벌이고. 그러면 저 멀리 큰 마트 가는 것보다 가까운데 뭐예요? 비싸더라도 가까운데. 큰 평형에 있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시간이 일단 많아요. 그죠? 아니 일단 큰 평형 살려면 연배가 있어야지 큰 평형을 대부분 사잖아요. 그럼 시간이 많고 가성비를 따지세요. 가성비. 요즘에 보면 이제 그 전철이 경로우대로에 보면 요즘에 보면 저기 용문산 많이 갔다 오시고요. 저 병천 저쪽 저기 수안보까지 뭐예요? 다 공짜예요. 우리나라 이 그 교통복지가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최고예요. 왜? 시원하잖아요. 시원하고 거기 가면 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평형대에 있는 데의 상가들은 뭐예요? 장사가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결국 이 택지개발지구나 뭐 이런 근린 상가나 이런 것들이 보면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토끼몰이 상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권이에요. 제가 보면 앞으로 위례 신도시 상권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왜 좋아진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공실도 많은데 위례 신도시 전철이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밖으로 빠져나오려면 뭐예요? 잠실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 결국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 이런 상권들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좋은 상권이죠. 좋은 상권이에요. 바깥으로 못 빠져나오는 상권.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상권으로 보자면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들 좀 불편하면 결국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택지 개발은 결국 그 좀 다른 것보다 리스크가 많아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임대료 같은 경우 특히 수익률 이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결국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좀 도움을 받으셔서 특히 이제 이런 상가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시면 안 하셔야 돼. 아파트는요 투자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쉬운 건 그 동네에 가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사면 가장 많이 올라요. 이해 가세요? 아파트, 주택은. 근데 이런 수익형 부동산, 상가 같은 경우는 비싼 걸 산다고 해서 많이 오르지 않아. 왜냐하면 이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외부로 실거래가를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상가나 건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요즘엔 뭐 그런 거 많이 오픈이 돼 있긴 하는데 임대료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여러 이제 체크를 하시고 매입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제가 한 가지 보면 그 요거는 좀 이따 할까요? 제가 좀 이따 이제 좀 이따 시간에 제가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또 어떤 상가를 하고 어떤 거를 하지 말아야 될지는 더 다음 타이밍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전문가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잠깐씩 언급이 됐는데 힌트가 그 오늘 세미나 제목이기도 하죠. 그 전문가들만 아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돈 버는 상가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짜 상가 자리. 여기에 관해서 잠깐씩 언급을 하셨어요. 힌트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권 이사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권 이사님만 아시는 뭐 다 아는 어떻게 보면 뭐 대로변 1층 코너 이런 거 말고 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잘 모르시는 상가 자리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쪽 일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은 중에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 이게 오신 분들이 내용이 상가잖아요. 주제가 상가 투자인데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상가 투자하는 게 20억 가지고 상가 투자하는 게 좋아요? 오피스텔 투자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굳이 수익률로 보자면은 사실은 뭐가 좋다고 말씀드리기엔 좀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상가는 사실은 집가 상승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는 뭐 금액도 높다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 보통 상가 투자하신 분들은 뭐 기존에 뭐 오피스텔이라다 이런 걸 투자하셨다가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되셔가지고 상가 투자를 보통 이렇게 관심 갖게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오신 분들이 보니까 뭐 상가 투자 사실 잘 하면은 잘 했을 때요. 했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부자로 가는 그런 어떤 길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만큼 또 리스크가 또 많죠. 상가는요. 그래서 이따도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상가는 사실 리스크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히 분양 상가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제가 분양 상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분양이 됐는데 임차인이 안 들어올 경우 관리비라든가 은행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부담을 떠안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가 사실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저희가 오늘 뭐 주제가 상가이다 보니까 말씀은 제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조심스럽기도 해요. 예,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분양 상가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여기 팀장님하고 두 분이 이제 신도시 상가하고 말씀 잘 해주셨는데 분양 상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은 분양 상가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1층을 좀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1층을 하시라고. 만약에 돈이 없고 자금 여유가 없다면은 뭐 2층도 고려하자면 2층은 아주 사거리 코너 상가 아닌 이상은 2층, 3층, 고층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조금 투자 금액은 적지만은 나중에 그게 더 큰 위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은 좀 비싸지만은 웬만하면 1층을 좀 권하고 싶고요. 그래서 분양 상가 중에서도 뭐 그 중에서도 많이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코너 상가가 분양가도 제일 높고 제일 비싸고 사람들이 사실 제일 많이 찾는데 근데 이제 분양 시장을 보면은 되게 분양을 할 때 보면 호실별로 이렇게 뭐 나눠 가지고 뭐 이쪽 업계에서는 뭐 칼질한다 그래요. 또 보통 그래서 그걸 나눈다 그래요. 그 나누는데 그 규모가 보통 이제 전용 면적 한 10평에서 한 12평 정도로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그 나누는데 그 코너 상가가 사실은 분양가가 제일 높아요. 왜냐? 뭐 가시성이라는 거 접근성이 제일 좋으니까 당연히 분양가 제일 비싸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사실상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주 많은 분들은 코너 상가 받지만은 그 돈이 여유가 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간혹은 코너 옆 상가를 분양 받아 가지고 예컨대 코너 101호, 102호, 103호가 있다 그러면은 102호나 103, 4호를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보통 그 장사하신 분들이 임차인들이 보통 10평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순 판매 업종 예컨대 뭐 여기 팀장이 나와 계시지만은 뭐 편의점이라든가 단순 판매 업종, 화장품, 대리점 이런 업종들도 뭐 10평, 15평 정도 작게 쓰지만은 대개 보면은 프랜차이즈 뭐 입점한다든가 뭐 그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20평, 30평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너 자리가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코너 옆자리를 분양받아 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임차인들 결국은 들어오면은 101호 임차인이 돌아가지고 사실상 나중에 102호, 103호를 사실상 같이 씁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101호하고 102호하고 분양가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참 많이 납니다. 좀 납니다. 그래서 한 7% 정도 차이가 나요. 많이 나면 10%까지도 차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보면은 102호하고 103호가 수익률은 훨씬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비싸다 해가지고 수익률이 무조건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무조건 비싸다 가지고 좋고 무조건 그 코너 자리다 해가지고 무조건 좋다고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코너 바로 옆자리를 사가지고 2호라든가 3호, 4호 사가지고 물론 그 입지에 따라 가지고 작은 규모로 쓰는 분도 계세요. 근데 보통 보면은 2호, 3호라든가 심지어 4호까지 터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수익률은 2호, 3호, 4호가 그분들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신 분들이 되게 이제 뭐 상가에 대해서 사실 상가도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생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단지 내 상가, 뭐 걸린 시설도 있고
뭐 주상복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상가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그 리스크 위험성이 낮은 상가는 단지 내 상가가 좀 위험성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낮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요. 예, 분양가 낮은 데다가 그 아파트 배우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전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 건생처럼 뭐 가치가 많이 오른다든가 그럴 여지는 좀 떨어져요. 반대로 제일 위험한 상가는 뭔지 아세요? 제일 위험한 상가. 제일 위험한 상가는 여러분들 많이 지나가다 많이 오늘도 아마 지나왔을 거예요. 지하철역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끼고 있는 주상복합 상가가 제일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투자가 물론 잘 됐을 때는 투자 수익을 제일 극대화할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주상복합 상가가 제일 비싸게 분양을 합니다. 예전에는 건생보다는 보통 20-30% 정도는 분양가가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근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상권이 아주 좋은 데는 괜찮지만은 만약에 상권이 조금 위축된다 했을 때는 여기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주상복합 상가를 투자한다 그러면은 제일 위험한 상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안전하고 저희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동네 이제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걸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 그러는데 저희는 업계에서 이제 준말로 해가지고 근생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근생, 예, 근생,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동네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결국은 상권하고 크게 봐서는 상권의 큰 상권의 큰 상권의 동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입지에 따라 가지고 건물 가치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큰 상권을 크게 그림을 보시면 돼요. 크게 봐서는 상권이고 다음에 동선, 입지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이 그림이 잘 노립니다. 왜냐하면은 잘 모르신 분들은 이거를 막연하게 예를 들어 무슨 동 무슨 상권 가면은 너무 막연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크게 한 그림을 하나 그리시고 그림을 작게 좁혀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나중에 투자를 하실 때 아무래도 쉽게 판단하기도 쉽고 나중에 이제 큰 리스크도 큰 부담도 아마 없는 이런 부분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오피스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 돈을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오피스텔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상가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똑같은 10억을 가지고요. 근데 오피스텔은 우리가 수익형 상가나 오피스텔은 다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저희가 업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월세 상품이라고 그러죠. 매달 월세 받는 거를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굳이 이제 그 정리를 하자면은 오피스텔은 매달 받는 월세 수익이 다예요. 그러니까 집가 상승은 예를 들면 내가 1억에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은 2억 3억 되기가 사실 힘들어요. 오피스텔은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더라도 보통 오피스텔은 한 15년쯤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8년 10년 가지고 있다가 팔으라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중반에 한번 갈아타라 그러죠. 그래서 굳이 상가하고 비교했을 때 상가는 물론 제가 이 양쪽 투자가 잘 됐을 때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됐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랬을 때 나중에 10억을 가지고 한 10년 후에 똑같이 비교했을 때 그때 봤을 때는 상가가 훨씬 수익률이 높고 가치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만 이거는 투자가 서로가 잘 됐을 때 가정하에 오피스텔은 월세 수익하고 집가 상승은 얼마 안 돼요. 상가는 월세 수익 플러스 집가 상승이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소위 말하는 뻥튀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사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건물 가치가 막 쑥쑥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물이 이렇게 분양가가 10억 하던 게 한 4, 5년 지나니까 15억, 20억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근데 오피스텔은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위험성은 상가가 훨씬 더 높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가 잘 됐을 때 가정하에는 굳이 10년 후에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상가가 훨씬 더 이익이 더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피스텔하고도 비교를 해주셨네요. 예, 그러면 이제 양 팀장님께 간단히 또 한번 여쭤볼게요. 알짜 상가 자리 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조금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5군데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권 이사님이 어마어마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2개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입지는 지문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입지는 지문하고 똑같아요. 단 하나도 동일한 입지가 없습니다. 융이 강한 주거 입지냐, 오피스가 강한 융 입지냐,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로 분포를 시키는 거지. 여기는 여기하고 똑같아. 여기가 잘 되기 때문에 여기도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확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대학가 입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학가 입지, 대학가 상권. 대학가 상권이라고 하면 정문 생각하시죠? 유동인구 많고 F&B, 푸드 앤 베버리지 업종들 막 들어가 있고 펜시 들어가 있고 왠지 북적북적할 것 같은 곳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곳은 대학가 상권의 대학교의 후문 쪽에 들어가 있는 후문 쪽 상권들이 실제로 알짜 상가입니다. 왜 알짜 상가냐? 알짜 상가 말 그대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장사가 더 잘 되는 곳. 하지만 월세가 더 싸요. 나는 한 400 정도 벌이면 되는데 월세가 150 정도 수준에서 400 정도 벌이면 되는데 여기는 상권이 되게 좋은데 월세가 150밖에 안 해. 나는 600, 700 왠지 벌 수 있을 것 같아. 결과적으로 월세가 상가의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월세에 대한 인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매매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 그게 알짜죠. 대학가 후문은 정문보다 분명히 유동인구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가의 개수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권이 다릅니다. 후문 쪽은 정문이 조금 먹자나 융으로 형성이 돼 있고 유동인구가 많다라면 후문 쪽은 뭘로 많이 형성이 되냐? 원룸, 다세대인데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런 것들로 형성이 돼 있어요. 어떠한 장점이 있냐? 정문 쪽에 경기가 안 좋아서 뭔가 좀 흔들흔들하고 공실들이 생겨요. 하지만 후문 쪽은 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축 빌라. 신축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서울 시내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 시내권이 아니고 경기 외곽 지역이에요. 일산 서구라든지 파주 운정 쪽이라든지 실제로 빌라 짓는 분들은 1층에 상가 안 뽑습니다. 1층에 상가 안 뽑아요. 왜? 1층에 주차장 넣어야지. 그게 빌라 한 채라도 더 짓지. 그런데 왠지 빌라 짓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정도에서는 상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한 600세대, 5, 600세대 이상이 되는 좀 밀집되어 있는 곳. 그리고 상가 빌라 짓는 분들은 외곽 쪽에서 땅값 싼 데다가 짓습니다. 땅값이 싸면 교통편이 불편해요. 그래도 그게 짓습니다. 외곽이니까. 서울 시내면 교통 불편하면 치명적이지만 어쨌든 외곽은 다 차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알짜 상가입니다. 빌라 600세대 정도 되는 그 정도 캐파에서 상가 한두 개 나온다. 괜찮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 하반기에 편의점 하나 넣었어요. 제 손님을 딱 보니까 입지가 괜찮더라고요. 한 600세대, 650세대 정도 됐습니다. 일산 서구에. 그래서 상가 2개 뽑혔더라고요. 실평수 한 30평 되는데 4억에 분양했습니다. 실평수 30평짜리가 4억에 분양했어요. 그래서 제 손님 붙여서 분양 딱 시키고 제가 거기에 편의점 넣었어요. 작년 하반기에. 장사 잘 됩니다. 장사 잘 되고 제가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요거 제가 한 7, 8억 드릴 테니까 저한테 파세요 라고 하면 이 사장님 당장은 안 팔 거예요. 그분도 편의점 아시는 분이니까 당장은 안 팔 거예요. 하지만 제 얼굴 봐서 팔 수도 있지만 뭐 요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네,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그런 뭐 숨겨진 보석 같은 상가 자리, 이런 자리를 한 분씩 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투자 노하우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 노하우 같은 경우는 앞선 강의에서 좀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뭐 여러 차례 뭐 투자 리스크가 있고 상가 투자는 뭐 쉽게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상가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들어가면 실패할 위험이 높다. 이런 것만 오늘 하나 확실히 알고 가도 향후 투자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분들 한 분씩 이런 상가 절대 피해라, 이 부분만 뭐 한 가지 정도씩만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뭐 그 강론을보다 총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가가 이제 리스크가 있다는 걸 이제 굉장히 강조했는데 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사실 돈 있으면 건물 사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항상 액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 건물보다 이제 상가를 내서 이제 건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라든지 수익형 이런 부분들이 뭐 공실들이 많은데도 가격이 높아진 이유가 금융시장의 변동성들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이런 트럼프와 미국, 뭐 브라질, 뭐 예를 들면 브라질 채권 같은 거 사셨던 분들은 거의 지금 과거에 600원대 사셨던 분들은 거의 뭐 50% 수익률 마이너스가 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나마 부동산 쪽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아파트 가격도 과거 2005년의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형도 마찬가지인 거죠. 공실률이 떨어지는데 매매가는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시중의 부동자금이 이런 주식이라던가 이런 쪽에 가지 않고 이 부동산 시장 쪽으로 굉장히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거죠. 제가 이런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상가를 왜 관심을 가지느냐? 결국 은퇴 후에 캐시플로우를 잘 만들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연금 상품 넣어도 이게 별로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상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상가 투자를 잘하려면요, 중장기 어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 돼요. 과거에 제가 지금 여러분 용산역에 보면 그 아모레 퍼시픽 사옥이 아주 이쁘게 들어서 있어요. 하얗게. 근데 이제 터파기 할 때 용산역 바로 아모레 퍼시픽 본사 맞은편 오피스텔에 1층 상가가 나왔어요.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거기가 굉장히 좀 뭐 상권도 형성이 안 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한테 이거 사시면 나중에 이거 입주되면 좋아질 거다. 왜냐하면 그때 국제업무지구도 무산되고 뭐 이래서. 그래서 2층엔 국민은행이 들어있고 1층에 상가가 들어 있었는데 평당 3천만 원대에 사드렸어요. 용산인데.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 뭐냐면 평당 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모레 퍼시픽이 입주가 되는데 4만 평이니까 입주 인원이 적어도 3천 명 이상이거든요. 입주 인원이 4만 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니까. 근데 그 입주 인원이 뭐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권이 오피스텔의 거기도 굉장히 가치도 올라오고 영업도 잘 되지만 그 뒤에 이면에 주택가가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상권이 이제 그 상권 초기예요. 그럼 초기에 지금 가보시면 썰렁해요. 근데 사실 썰렁할 때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잠실역 속초노수에 보시면 월드타워, 그러니까 롯데타워 맞은편에 속리단길이라고 있어요. 거기 다 주택가예요. 아까 말씀드린 빌라 단지들이에요.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맛집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더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조금 더 형성이 안 된 데가 어디냐면 우리가 후암동이 보면 이제 용산에 보면 용산공원이 이제 조성되잖아요. 이제 정부도 나서서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미 대사관 이전 부지 있어요. 근데 이 이전 부지가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텐데 지금 가보시면 아니 이런 데를 투자하라고 이 사람이 전문가가 맞아? 이럴 거예요.
굉장히 앞날을 보고 투자를 하면 싸게 사시는 거고 형성이 다 된다면 뭐예요? 제값을 다 주고 사시는 거예요. 제값을 다 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이게 내가 지금 안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형성된 상권을 갈 거냐? 그냥 지금 수익률은 좀 낮아도 앞으로 이제 좀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나라를 가도요. 이 공원 주변의 상권이 가장 잘 형성되어 있고 공원 주변의 아파트, 공원 주변의 오피스, 공원 주변의 오피스텔, 공원 주변에 이런 카페 이런 데들이 보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다음 분들이서 이 시간 팀장님 아까 그 질문 그 피해야 될 상가 한 가지만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피해야 되는 상가는요. 결국 공급이 굉장히 많은 곳들이에요. 그 공급이 많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을 한 뭐 두세 시간만 돌아다니시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광교 같은 데 보시면 호수공원 주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엄청 좋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무슨 뭐 무슨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주상복합의 상가들이 보통 10,000평, 20,000평이에요. 10,000평, 20,000평. 그거 다 채워놓지 못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교통이 발달돼서 교통이 너무 좋은 곳들은 뭐예요? 상권이 형성이 안 돼. 왜? 판교에서 강남까지 16분이면 오는데 판교에서 안 놀죠. 그다음에 M버스가 있잖아요. 새벽까지. 그러니까 상권이 집중화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너무 공급이 많은 곳이 이제 뭐 피해야 된다. 다른 두 분이 또 말씀해 주실 거예요. 다른 것들은. 네. 네, 권 이사님 그러면 피해야 되는 상가 투자 이런 데 투자하면 좀 실패 확률이 높은 상가 간단히 네.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 돌면 사실 그 이거는 꼭 알고 있어요. 부동산은 특히나 상가는 이거는 상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잘 사고 잘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 때 항상 팔 것까지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사가지고 오를 것만 생각하고 사실 때 보통 그렇게 매입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되면은 매도가 안 돼가지고 상황이 생겨가지고 매도할 일이 생겼는데 매도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봉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을 내가 꼭 사야겠다 하면은 반드시 똑같이 언제 팔 것이랑 머릿속에 똑같이 1대2 비중을 똑같이 두셔야 돼요. 그걸 안 해두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피해야 할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인이 너무 자주 바뀐다든가 권리금 보증금이 월세가 너무 높다든가 너무 건물을 너무 오랫동안 비워놨다든가 이런 지역들은 사실상 대표적으로 피해야 할 지역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신도시 얘기 좀 하셨는데 오셨으니까 여기 그 마곡하고 위례에 계신 분들 아마 이 중에 오신 분 계실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위례하고 마곡 아까 팀장이 말씀하셨는데 상가들이 가보면 제가 가보니까 저 많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 분양가를 비싸게 하다가 해가지고 빈 경우가 됐는데 지금 위례 같은 경우는 트레임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돈이 많이 지금 그런 상태고요. 마곡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봐서는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상권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걸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미 분양 받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아마 지금 은행 이자도 못 내가 되게 힘들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희는 그걸 이제 선수라 그래요. 진짜 선수들은 지금 이분들은 지금 이거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사실 분양가 아래로 아마 떨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가보시면은. 그래서 2, 3년 후는 상권이 좋아질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번 지금은 좀 비어 있지만은 한 번쯤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위례 같은 경우는 트레임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언론에서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그 원래 성남시하고 뭐 잠실하고 이렇게 서울시하고 지금 뭐 서로 뭐 책임 공방을 하고 약간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트레임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2, 3년 이내 상권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거기도 똑같이 지금 아마 빈 상가가 많아가지고 분양 받으신 분들이 이거를 지금 뭐 은행 이자도 못 내고 있고 지금 굉장히 하면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한 번쯤 고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가는 반드시 잘 사고 잘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 시점하고 팔 시점을
대략이라도 내가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5년 10년 후에 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가지고 차후에 내가 장사까지, 소위 이렇게 실소유자 그러죠, 장사까지 내가 여차하면 내가 해볼 것인가, 이런 경우의 수까지 다 두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 상가는 워낙 투자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리스크도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꼴찌입니다. 시간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뭐라고 그랬죠? 리스크? 예, 절대 투자를 할 때 예. 절대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상가, 뭐 이렇게 이런 상가에 투자하면 조금 위험하다. 다른 거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그거부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해 시간 남으면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라는 상가는 없어요. 어떻게 될지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고 맞추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피해야 될 상가라고 얘기하면 저는 택지지구에서 걸린 상가 중에 가격이 싸든 비싸든 그걸 둘째치고 동선 형성이 안 될 것 같은 상가는 지속 상권이 활성화돼도 가치가 너무 떨어집니다. 첫 번째 그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입지는 되게 좋아요. 아까 그 권 이사님 망원동 얘기하셨죠? 지하철역에서 망원동 지하철역에서 배우지로 이동하는 동선을 물고 있는 자리들 좋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이면에 사람 바글바글 거리고 망원시장 쪽이든 그 맞은편 쪽이든 양호합니다. 그런데 한 7평 미만입니다. 상가가. 진짜 좋은 입지가 아니면 저는 고민할 것 같아요. 제가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하고 협상 능력도 좀 딸릴 것 같아요. 왜? 내가 넣을 수 있는 업종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7평으로 장사할 수 있는 업종들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평수가 너무 적으면 고민 한번 해보시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입지 전문가입니다. 상권을 보는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군산 GM 같이 하나의 업체로 인해서 상권 자체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곳,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상업지에서 군산 GM 바로 옆에 가면 상업지 있어요. 그 상업지에 제가 좋은 자리를 찾아서 그 길을 제가 매매를 시켜서 장사를 합니다. 군산 GM이 무너지면 제가 대처할 수가 없어요. 비슷하게 파주,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이쪽에 가면 옆에 분명히 상업지 있어요. 있습니다. 아니 그냥 있다고 하세요.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디스플레이 경기 양호합니다. LG 전자 뭐 괜찮죠? 만약에 디스플레이 경기가 무너지면 파주 북부 지역 같이 경기가 확 갑니다. 그때는 입지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경기 자체가 가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데를 좀 피하고, 조금 축소해서 얘기하면 도심권에서 뭐 한 2,000평, 3,000평 되는 연면적 근생상가 하나 올렸어요. 그리고 CGV 들어온답니다. 10개관 홍보 대대적으로 때리고 1층에 상가 좋아요. 분양 받으세요. 10개간 CGV 들어온답니다.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10개간 CGV 없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입지하고 상권 보고 판단하십시오. 그럼 망하면 어쩔 겁니까? CGV 상가 말고 그냥 다른 걸로 종합병원급은 아니지만 한 6개 정도 과가 있는 병원이 들어온답니다. 병실도 한 100개 된답니다. 괜찮죠? 왠지 장사 될 것 같죠?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좀 더 얘기해도 되나요? 네, 뭐 간단히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간단히 한두 개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권에서 상가 살 때 입지 판단을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입지 분석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임대차 계약서 확인하고 세입자의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주변 시세 체크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2달 전에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거기도 망원역입니다. 실제로 2달 전입니다. 이거 상가 사도 돼? 라고 했을 때 제가 현장에서 임장 안 갔습니다. 제가 이미 망원동에 대한 상권은 머릿속에 있고 다음 지도만 봐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입지 괜찮아요 사장님.
입지는 괜찮은데 조건 말씀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 양반이 저한테 일단 매매가는 6.8억에 15평짜리야. 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더 얘기해 보세요. 임차 조건 얘기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보증금 5천에 230. 괜찮습니다. 수익률 5% 주니까 요즘 같은 경기에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조금 더 임차인이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거 비슷한데 임차인이 법인이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개인이면 좀 위태위태하죠.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 남았답니다. 그 정도 듣고 저는 판단할 수 없어요. 더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되냐? 사장님 세입자 장사 잘 돼요, 안 돼요? 잘 된답니다. 너무 잘 된답니다. 자기가 하루 종일 그 앞에서 지켜봤는데 호프집이 여름에 밖에 파라솔 깔아놓고 어마어마하게 잘 된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양반한테 일단 사장님 계약기간 1년이죠? 그러면 월세 올릴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이 정도면 월세 100만 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라고 해서 저하고 같이 갔어요. 동네 가서 뭘 확인했냐? 인근의 월세 그리고 인근의 권리금 두 가지 확인하고 판단하고 계약금 집어넣었습니다. 권리금하고 월세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반비례합니다. 만약에 월세가 150이면 권리금은 모르죠. 장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만약에 월세가 150 상태에서 권리금이 한 7, 8천이에요. 어떤 느낌이세요? 권리금이 월세 대비해서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내 월세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가 있겠구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아하, 내가 팔 때 매매가가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싶으신 이야기가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번 세미나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 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청객분들, 방청객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이곳 부동산 트렌드쇼에서 알차고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